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그 각종 데이터를 갖다가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전망이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최대 수익률이 100%를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스크 있죠? 투자 리스크를 제로로 맞춰 놓으니까요,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을 때 수익률이 많잖아요. 그걸 가끔 가다 보면은요, 저것은 리스크가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홀짝 할 때,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앞면이 나오면 수익률이 500%, 5배 오르고 뒷면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본인이 한 2번 정도 던졌는데 우연의 일치로 앞면이 여기서 2번 나갔잖아요. 그 사람은 500% 수익을 2번 보니까 1000%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뒷면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합니다. 마음 편하게. 예, 망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한번 세 번째 이제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꽝이 나오는 거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위험한지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질러요. 예. 그러면 뭐가 위험한지를 다 분석을 해서 리스크가 제로, 망해봤자 본전이다. 이게 리스크가 제로거든요.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어놓고 투자를 하니까 수익률이 제가 100%가 최고였어요. 100%. 보통 한 20, 30% 정도 되면 제가 투자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의 수익 10%는 투자를 안 해요. 투자 수익 10%에 투자를 안 한다면요, 투자 수익 10%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제가 분석하는데 제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는 돼야지 내 인건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뭐 토지가 뜬다 싶으면 토지 투자, 재개발이 들 때는 재개발 투자, 다 부동산 분야 아니겠습니까? 제가 재개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 한 75%씩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 투자한 게 아니고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한 게 예전에 그 화곡동 같은데, 화곡동 예전에 뭐 한참 떴었죠. 유탄한다 그랬을 때요. 그때 제가 한 1억 투자해가지고 6개월 만에 1억 7,500 받고 팔고, 이게 몇 번 꽁튀기를 하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요, 뭘 가지고 가능하냐 그러면요, 일단 정부가 보여주는 그 데이터를 자기 나름대로 다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요, 투자처와 투자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014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했을 때는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재분석을 하면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 가격은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 계속 상승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의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평균 낸 것은요. 자, 평균을 냈는데 우리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죠. 고등학교 때 반 평균이 정규 1등이야, 우리 반이. 근데 우리 반에서는요, 1등부터 정규 20등까지 한 명도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평균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투자하려는 지역, 투자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 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투자할 때 서울하고 주로 경기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 투자했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수익을 볼 수 있고, 특히 서울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시장 전망이 되는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저기 뭐 경남 끝쪽에 무슨 군에서 땅값이 오른다, 우리랑 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땅끝 마을에서 어느 마을에서 땅값 좀 오른다, 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뭐가 오른다 그래도 말이에요, 거기서 15% 수익이다. 차라리 자기 집 근처에 10% 수익이 나요. 왜? 15%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 그러면 보통 서울 수도권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이 1순위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아주 수익률이 높지 않으면 지방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방은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서울 수도권, 다른 이제 거의 경기도죠. 경기도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역사상 처음 생겼어요. 경기도 종합계획이 2012년도에 2월 29일 날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제 부동산학과 제 외대 교수예요. 제가 이것을 강의를 이 시간 외에 강의했던 것이 우리 사이버대 학생들 상대로만 강의를 했었어요. 우리 학생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의 재학생들을 상대로만 이걸 강의했던 것이 뭐냐면 경기도 종합계획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것을 분석해야지만 2014년도 경기도,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전망이 나와요. 전망이. 그러면 우리나라는 원래는요 각 도 단위로 경상북도, 뭐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 이런 식으로 각 도 단위로 그 도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도 종합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각 도마다. 그런데 2011년도까지요 경기도만큼은요 종합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종합계획이 없이 몇십 년을 지난 겁니다. 그러면 왜 경기도는 경기도 자체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경기도 종합계획이 없었느냐 그러면 대신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 수도권 정비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해요. 바로 정부가 수립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경기도 부동산 개발 계획을 누가 세운다는 거예요? 정부가 세웠다 지금까지요. 정부가. 예. 그래서 수도권 정비 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너네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경기도가요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싸웠어요. 왜? 다른 도는 자기도 나름대로 그 도지사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 도의 부동산 개발 방향을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만 종합계획 수립을 못하느냐. 몇십 년을 싸우다가 작년 2012년 2월 29일 날 역사상 최초로 경기도 종합계획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기도 종합계획은요 경기도지사가 수립했거든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이제는 정부의 간섭 없이 경기도 자체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 계획을 갖다가 다 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 있죠. 우리 부동산의 최고 전문가는 복부인들입니다. 우리가 복부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 복부인들의 대외적인 직업은 대학교 여자 교수님, 교장, 교감 선생님, 약사 아줌마 이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경기도 종합계획이 작년에 발표되자마자 이것을 다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정부가 주도했던 경기도 개발 계획에다가 경기도 자체의 개발 계획이 있죠. 이것을 갖다가 다 접목시켜서 현재 경기도 쪽에 투자처를 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경기도 종합계획은요 광역경제공간 글로벌 경쟁시대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가요 현재 경제력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지역을 개발하고 이 교통도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단 말이죠. 산업, 경제, 문화, 관광,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국토기본법에 각 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 경기도만큼은 수립을 못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2월 29일 날 이것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시행되는 시기가 보통 한 1년, 2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딱 이제 된 거예요. 계획 수립하고 나서 추진이 보통 1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내년 2014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경기도 종합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국토종합계획 중에서 이제 도종합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는 도종합계획 없이 대신 수도권 정비계획이 경기도 종합계획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수도권 정비계획도 물론 있습니다만은요, 경기도만큼 이제 처음으로 경기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말이죠, 목표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력 지어가겠다. 이런 것들 괜히 써놓은 거예요. 참사위. 내년 이 참사위 뭔가 싶었어요. 웰빙. 참사위. 녹색사회. 그래서 저탄소 녹색 환경 그래가지고요.
요즘에 말이죠. 경기 남부 지역에는 이제 공장 부지라든가 창고 부지 같은 것이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공장 부지나 창고 부지, 경기 남부 지역이요. 근데 특히 그 공장이나 창고 부지가 말이죠. 공해가 수반되지 않는, 공해가 없는 공장이라든가 창고에 대해서는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다가 도가 직접, 경기도가 직접 지원까지 해줘요. 아주 제도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수도권의 광역 녹색 교통 체계를 완성한다. 그래가지고, 교통 체계를 이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만드는 거예요. 교통 체계를. 교통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 종합계획에서요. 경기도 자체에서 가장 중심이 바로 이거예요. 황해권. 황해, 서해안이죠. 서해안 접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 충남, 북한의 개성공단까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맞게 경기도 종합계획을 맞춘 거예요. 경기도가요. 그래서 여기 산업 경제의 최고 핵심 지역이 바로 이 서해안권입니다. 황해권. 근데 왜 황해권을 했냐면요. 우리 경기도 종합계획보다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서는요. 서해안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같은 서해안권인데도 경기도 종합계획에서 그 말을 똑같이 쓰기가 싫어가지고 황해권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뭔가 좀 독자적인 냄새를 풍기려고. 근데 대상지역은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이 경기도 전체의 말이죠. 지표가 나와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경기도 전체 인구요. 예? 1100만. 2010년 1100만인데요.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요. 경기도 인구가요. 그러면 경기도 인구가 늘어날 때 경기도도 엄청나게 범위가 크잖아요. 경기 북부가 늘어납니까? 경기 남부가 늘어납니까? 경기 남부 지역이 늘어나요. 경기 북부는요, 군사시설 보호법 때문에요, 경기 북부는 개발이 안 돼요. 인구 안 늘어난다고요. 경기 남부 지역이 거의 다 인구 증가하는데, 현재 이런 추세로 가면 2015년도 가면 1,300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명씩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경기도로 이렇게 빨린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 수는 변화가 없는데 경기 인구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오겠습니까? 서울에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일부가 빠져나가는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뭡니까? 서울에서 100만 명씩, 서울에서 50만 명, 다른 지역에서 한 50만에서 한 100만 명씩이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이유. 공공기관 이주, 예? 공공기관 이주한 대기업들이. 그렇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지방으로 옮겨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의 주거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가는 폭등하죠. 그런 이유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해가는, 특히 바로 서울 가까운 경기도로 갑니다. 왜?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하철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구가 경기도가 점점 늘어나는데 거의 다 경기 남부 지역이라는 거예요. 남부 지역. 1인당 우리가 GDP 있죠, 그렇죠? GDP. 그 다음에 고용률. 그 다음에 각종 복지라든가 이게 나오죠.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SOC는요, 사회 간접 자본을 말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전철 수단 분담률 이렇게 나와서 전철이 이제 더 많이 분담이 된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사망률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와요. 통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택지 신규 공급, 경기도민 1인당 어떻게 주택 면적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인데요. 근데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이에요. 발전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과 여러분들은 그 대학교의 그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부동산 투자에서 얼마나 성공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죠? 저는 예전에 막연히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학과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각종 학회 모임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부동산 산업학회에서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학회 참석하라고. 그러면 학회를 하게 되면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논문을 발표하고요,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한 잔 마십니다.
그다음 밤 한 10시쯤 되면은 다 이제 의식이 없거든요. 그때 중에 슬쩍 물어봐요. 부동산학과 교수님. 지난번에는 모 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장님이에요. 부동산 대학원의 원장님이실 거예요. 그분 하우스폰. 하우스폰. 네. 주변에서 저거 사라 그래서 샀다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 내느라고 대학 교수님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월급의 절반은 이자만 내고. 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그건 그 교수님들이 사시는 데를 보면 집값이 다 안 오르는 데 살아요. 서울로 말하면 면목동, 휘경동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런 데서만 사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 발전축을 다 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다 발전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북쪽은 여러분 보실 필요 없어요. 북쪽은요. 북쪽은 희망사항일 뿐이고 북쪽 인구가 안 늘어나요. 그러면 인구는 서울 밑에 있는 이쪽에서 늘어나는데요. 그럼 서울 밑에 있는 이쪽이 늘어나는 이유가 경기 남부 지역은요, 북쪽보다는 규제가 훨씬 더 완화가 되어 있는 각종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다 남부에 늘어나는데 여기 발전축을 갖다가 쫙 보는 거죠. 이렇게요. 요 축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거기가 바로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축이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이제 경기도가 이제 스스로 중심지 체계를 잡아놨어요. 8개의 광역 거점, 8개의 전략 거점, 17개의 지역 거점을 잡아놨는데, 자, 8개의 광역 거점을 보시면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말이죠, 내신, 경기도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냥 다른 시를 달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집어넣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봐서는 표가 안 나지만요, 경기도가 이것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각종 개발이라든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요, 어디는 그냥 명목상 올려놨거나, 그러니까 그 시를 예우 차원으로 올려놓은 시가 있고, 실제 핵심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8개 광역 거점 중에서요,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될 줄 뻔히 알면서. 경기 북부를 찾아보세요. 양주예요, 양주. 양주입니다. 양주를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양주는요. 그러면 핵심은 어디냐면요, 평택입니다. 평택. 예. 그 다음에 이게 안산이죠. 예. 우리 평택하고 안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황해권,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가 평택하고 또 안산이에요. 평택 안산입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요, 평택이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화 됐기 때문에 평택에 가면 고덕지구라고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에 삼성그룹이 100조 원 투자를 결정했어요. 삼성그룹이 100조 원을 투자합니다. 평택 고덕지구예요. 그러면 삼성그룹이 왜 그거 투자를 하느냐? 바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서해안권의 중심 도시로 평택을 잡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자체 계획에서 역시 평택을 핵심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하고 요 안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럼 8개의 전략 거점을 보시면요, 용인, 안양, 오산, 동탄 이렇게 나오죠. 화성, 남양, 김포, 파주, 문산, 의정부, 이천인데요. 여기서 우리 8개 전략 거점 중에서요, 미래를 보고 찍어놓은 데가 이천입니다. 미래를 보고 찍어놓은 데 이천이요. 네. 왜냐하면 이천은요,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 보전 권역으로 규제가 묶여 있어요. 현재 이천은요. 근데 현재는 암울해요. 이천이. 그렇지만 이천이 자연 보전 권역 규제가 완화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내년 정도나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아마 규제가 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제가 이렇게 완화가 되게 되면요, 가장 메리트 있는 데가 이 이천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존에 오산, 동탄 이런 데죠. 예. 여러분들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게 파주, 문산입니다. 파주, 문산 절대 가면 안 되고요. 현재 가장 애매한 데가 의정부예요.
의정부는요, 가장 운이 없는 도시의 대표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에 한번 쓸고 지나갔었어요, 의정부가요. 그때 12년 전에 의정부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올랐던 이유가 군부대 이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가 미군 부대 다 이전하면서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2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의정부를 갖다가 끌어올릴 만한 성장 동력이 진짜 없어요. 의정부는 이제 43만 명 인구인데요. 인구가 50만이 돌파가 되면 의정부가 뜹니다. 50만이 되면은요. 그런데 7만 명이 부족하고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인구가요. 정체되어 있는 곳이고요. 절대 가만히 파주, 문산, 김포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오산, 동탄, 화성까지 그렇죠. 예. 여기가 현재 전략 거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략 거점에서는요. 그 다음에 요 17 지역 거점이 있는데요. 이 17 지역 거점을 찍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 8개 광역 거점, 전략 거점, 여기서 빠져있는 데를 달래기 위해서 찍은 게 17 지역 거점이에요.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뽑고 나서 뭔가를 뽑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화부장, 청소부장 뽑아주지 않습니까? 여기 17개 지역 거점이에요. 근데 가끔은 우리 그런 거 있죠. 청소반장, 예? 미화반장인데, 사실상, 이 사람이 원래 그 반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이 돼야 되는데, 회장 경쟁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부회장도 안 되고, 이 평민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도. 그래서 그런 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이 중에서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어딘가. 네. 하남. 이 중에서요. 예? 하남. 하남 같은 데죠. 그렇죠? 예. 하남 같은 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가평하고 양평이 많이 요즘에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평하고 양평은요,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이내에서요, 수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변 지역 중에서요, 바다에 접해 있는 수변 지역과 강에 접해 있는 수변 지역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강에 접해 있는, 북한강에 접해 있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이내의 가평과 양평인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이동해 갈 때는요, 바로 강 주변이 개발이 됩니다. 레저 시설로요. 그래서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부동산의 유형이 레저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레저 수익형 부동산. 저는 주변에 이제 안타까운 삶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열풍이 불었죠. 예, 매달 월세 받는, 연금처럼 매달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 열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열풍이 불 때 처음에 투자하고 들어갔으면은 수익을 내잖아요. 항상 끝에 상투점은 꼭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레저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이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게 올 초부터 뜨는데, 이게 뜨게 된 이제 동기 중에 한 가지가 오토 캠핑장이에요. 오토 캠핑장. 오토 캠핑장이 2년 전까지 전국에 300군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600개가 됐어요. 올해는 1000개예요, 지금요. 오토 캠핑장이. 그럼 오토 캠핑장이 왜 이렇게 매년 300개씩 늘어나냐면요, 주 5일제 근무제가 완전히 다 정착이 됐어요, 이제. 정착이 됐고,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이동해 갈 때 특징이 뭐냐면요, 레저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 뉴스 보면은요, 뉴스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CF 막 나오는데, 케이블 같은 데 보면은요, 거의 다 아웃도어 등산복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현재 예전에는 몇 개밖에 없었어요. 북쪽 얼굴. 네, 네. 특정한 성별 말하기 뭐합니다만은, 북쪽 얼굴, 그거 왔다 갔다 했는데, 요즘에는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컸죠. 매년 30%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서면 레저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레저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레저 산업은요, 다 부동산을 끼고 있어요. 레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저 레저 활동 중에서 행글라이딩은 부동산 공중에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착륙하는데 어디야? 네. 그래서 이 레저는요, 다 부동산을 다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저 산업이 발전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레저 산업과 부동산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레저 산업이 발전이 돼? 그럼 바나 푸펠 많이 팔리겠는데, 브루스타 많이 팔리고, 부탄 가격이 많이 팔리잖아요. 레저 산업. 등산복, 캠핑 장비 많이 팔리는데, 부동산 쪽은요, 똑같아요. 왜? 등산복 시장이 매년 30% 늘어난다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레저 수익형 부동산도 30%씩 늘어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왜 이거 레저 수익형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원주택 같은 거 예전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5도 2촌 그래서 일주일에 5일은 도시에 있고 이틀은 농촌에 가서 살겠다 그러면서 전원주택을 사는데, 이 전원주택을 사신 분들 중에서 최악의 전원주택이 뭐냐면 나홀로 있는 전원주택. 나홀로. 네. 나홀로 있는 전원주택을 산 거예요. 근데 처음 계획은 일주일에 5일은 서울에 있다가 이틀은 주말에 가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참고로 제가 작년에 헬스클럽을 끊었는데요. 열흘 갔습니다. 365일 중에 열흘 갔습니다. 그러면 헬스클럽은요, 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열흘 갔어요. 집에서 차 타고 50분 거리에 있는데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네. 그러면 365일 중에서 한 5번 갔어요. 전원주택에. 360일 비워놨죠. 이런 낭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등장하는 것이 왜 레저 수익이 나오냐면, 이제는 전원주택도요, 단지를 분양받아야 돼요. 전원주택 단지. 한 20세대 아니면 25세대 정도 되는 전원주택 단지. 각각의 전원주택 마당에는 텃밭이 다 바꾸어져 있고요. 아주 멋지게 지어놓습니다. 근데 입구에는 항상 문을 설치합니다. 방범을 위해서. 입구에 관리하시는 아저씨께서 들어오는 사람들 확인해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나홀로 전원주택은 위험하거든요. 죽어도 한 달 만에 발견되고 그럽니다. 네, 위험하답니다. 네, 관리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원주택 단지를 분양받게 되면 요즘에는 자기가 만약에 주말에 가서 별장으로 쓴다. 그랬을 때는 자기가 쓰고요. 비어있을 때는요. 그것을 임대하는 거죠. 이걸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 수익이라는 것이요. 현재 우리 서울에서 오피스텔은요. 대출 없이 자기가 샀다. 그랬을 때 수익률이 5% 넘는 게 없어요. 대출을 끼지 않고 샀을 때 5%. 그것도 공실이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경기 남부 지역으로 갔을 때는 한 7%, 8%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그 레저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했다. 그래서 자기가 주말에 자기가 어쩔 때 한 번씩 간다. 한 달에 한두 번 가요. 하루 이틀. 나머지 한 28일 정도는 임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15% 이상이 넘어요. 예, 되게. 그러면 그 이제 관리하는 아저씨 한 명께서, 아저씨는 아주머니 한 명께서요. 이것을 갖다가 인터넷에 올려요. 블로그에다 올리거나 해가지고 1박 2일. 그러니까 1박 하는데 뭐 성수기 때 15만 원, 비수기 때 뭐 10만 원. 근데 펜션보다는요, 전원주택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펜션은요, 그야말로 펜션이에요. 왠지 숙박시설의 냄새가 납니다만은요, 이 전원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임대할 때는요, 이때는 이 전원주택의 냄새는 숙박시설 냄새가 아니라 진짜 자기 별장 같은 냄새가 나죠. 그런 분위기 만들어 컨셉으로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쓰지 않을 때는 임대를 하고, 자기가 쓸 때는 자기한테는 별장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인이 손님들을 갖다가 다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수수료 주면 돼요. 네, 수수료. 그래서 10%를 주겠다. 그러면 15만원에서 1박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15,000원 주면 되고, 그러면 빨래를 다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빨래,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이라든가 일회용 칫솔이나 비품을 다 준비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 레저 수익형 부동산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등장하는 이유 중에서 또 한 가지 이유가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요. 현재 국내 인구의 레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300군데였던 오토 캠핑장이 1000개가 될 정도면요.
다른 레저 시설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여기다 불을 지는 게 외국인 관광객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스위스가 더 많이 들어옵니까? 예? 우리나라가 작년에 역전시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스위스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스위스인데 작년에 우리나라가요 스위스보다 외국 관광객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부터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 한국관광공사가 설문조사를 해요. 한국 관광 와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뭡니까? 1순위가 숙박. 부동이 1순위입니다. 한대만 1순위 숙박. 2번 말이 잘 안 통한다. 근데 그거는 할 말이 있어요. 네가 한국어 배워라. 근데 숙박은 길에서 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시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은. 근데 결국에는 서울 관광을 하고요. 밤에 버스를 타고 경기도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숙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달 전에 다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레이던스라든가 숙박해버렸어요. 국내 관광객들은 또 밀려나요. 그렇죠?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까지 말이죠. 숙박이라든가 레저 시설을 위한 숙박이 말이죠.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좋은 것이요. 자기가 쓸 때는 별장이고 자기가 안 쓸 때는 임대를 하는 바로 레저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 가장 초보적인 레저 수익형이 그런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뭐냐면 오토 캠핑장을 분양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오토 캠핑장을 개발한 다음에요. 한 사이트당 얼마씩 텐트 하나 치는 당 얼마씩 이렇게 분양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오토 캠핑장 개발 컨셉이요. 제가 2년 전에 그 다른 데 가서 오토 캠핑장 특강을 했는데요. 제가 특강했던 그 컨셉대로 다 분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장이면은요. 1시간에 강사료 100만 원 받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가르치겠습니까? 네,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다 캠핑장 개발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낡은 컨셉을 강의하는 거야. 항상. 예. 그리고 내가 나중에 직접 오토 캠핑장을 할 거에 대비해서 핵심적인 컨셉은 빼놓자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오토 캠핑장 1000개 중에서요. 지금은 예약이 다 밀립니다. 항상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오토 캠핑장이 1,500개가 되는 순간 예, 한 3,400개 오토 캠핑장은 이제 공실이 생기게 됩니다. 예, 망한다고요. 오토 캠핑장이요. 그럼 망하는 1순위 오토 캠핑장은 뭐냐면 물을 끼지 않고 있는 오토 캠핑장들이에요. 물이 없는 오토 캠핑장. 살아남는 데는요. 수변 지역, 강변 주변에 있는 오토 캠핑장은 살아남는데 물이 없는 오토 캠핑장은 거의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오토 캠핑장 여러분 절대 함부로 분양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토 캠핑장은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나면은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오토 캠핑장은요. 한철 장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원주택을 임대할 때 있잖아요. 전원주택도 강변 옆에만 있잖아요. 겨울에도 반 정도는 찹니다. 방이. 겨울에도. 강 주변에만 있으면요. 겨울 나름대로 정치가 있기 때문에 보통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는요. 항상 손님이 많죠. 여름에는 특히 뭐 빈방이 없고요. 근데 11월 달부터 다음에 한 3월 사이에도 말이죠. 강변 주변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 같은 데는요. 사람이 절반 정도는 찬다고요. 근데 오토 캠핑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토 캠핑장은 천막 치고 사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사람이 없어요. 겨울에는 오토 캠핑장 300개 사이트가 있다. 텐트 300개 칠 수 있다 그랬을 때요. 한 서너 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까 정신 나간 사람들. 겨울에 굳이 텐트 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절대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레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때는요. 이 가평이나 양평 같은 곳이 좋죠. 이런 이런 것좀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발전축을 보시겠습니다. 발전축을 잡아놨는데요. 현재 제일 유명한 축이 경부축, 서해안 축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해안 쪽 특히 중요하죠. 우리가 안산에서요, 화성, 평택에서 경기도는 아니지만 서산, 당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당진 밑에가 뭐예요? 새만금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요 축이 가장 유망한데, 근데 우스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요 광명이에요. 광명이 우습습니다. 왜 우습냐 그러면, 경기도 종합계획보다 상위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인데요. 국토종합계획과 똑같아요. 안산, 화성, 평택, 서산, 당진, 새만금까지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시켜서 개발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개발 계획하고 똑같아. 경기도 개발 계획이요. 현재 똑같다고요. 근데 경기도에서는요, 하나를 추가시켰어요. 광명을요. 예, 광명을 추가시켜버렸어요. 경기도에서는요. 이거 왜 추가시켰겠습니까? 예? 틀려보이요. 예? 틀려보이요. 틀려보이가 아니라 시끄러워서 광명시. 시끄러워 개개인증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현재 광명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강조합니다. 현재 광명에서 부동산을 갖다 개발하는 사람이 있죠. 개발 분양할 때 뭘 강조하겠어요? 국토종합계획에는 광명이 빠져 있다니까. 정부에서 발전축은 안산, 화성, 평택, 서산, 당진, 새만금으로 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만들어 놓은 게 광명은 들어갈 데가 없거든, 광명이. 예? 광명은 광역 거점 빠졌죠. 전략 거점 빠졌죠. 불쌍하니까 어디다 넣어준 거예요. 지역 거치를 넣었다면 광명이요. 그래서 서해안 축에다가 보세요. 안산, 화성, 평택, 서산, 당진 다 바닷가죠. 광명은요. 바닷가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서해안 축이 아니야. 근데 여기다 넣어버린 거야 그냥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현재 광명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요, 동역들한테 보세요. 서해안 축이 광명부터 시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여기죠. 경의 쪽, 파주, 뭐 개성이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북한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성공하는 분들이 없어요, 되게. 도전합니다, 여기다. 그 다음 이쪽. 이것도 북쪽이죠.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이쪽도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의 쪽, 경원 쪽은 가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춘 축이요. 이게 바로 그거죠. 레저 시설이 개발되는 곳이죠. 그렇죠? 구리, 남양주, 가평, 춘천까지가 강춘천까지 이게 바로 레저 시설. 그러니까 서울에서 1시간 거리라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저 시설하고요. 노인 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57분하고 1시간 1분은 4분 차이지만요. 그것 때문에 살고 죽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병원 같은 데가 이쪽에 굉장히 각광받아요. 요즘 요양병원이 경치 좋은 곳 들어가거든요. 레저 시설과 요양병원. 요양병원은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지원을 받습니다. 요양병원을 갖다가 지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 부지를 개발해서 허가만 받고 허가는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팔면 됩니다. 이쪽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동부 내륙 쪽 이쪽 나오는데 서울, 부천에서 인천까지가 경인 비즈니스 축이라고 나오죠. 인천까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구조 전략이 쭉 나오죠. 예.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생활권 형성 전략.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경기도는요,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속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요. 전에는 이상의 교통망이 말이죠. 경기도가 서울을 다 이게 지나가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서울을 안 지나다니고 경기도 도시끼리 바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경기도 종합계획이요. 서울의 주변을 탈피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 이제 발전축을 항상 보실 때는 바로 요 경부축, 서해안축, 요쪽, 그 다음에 경춘축, 요쪽이 항상 발전되는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5대 권역별 전략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안 권역에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화성, 오산, 평택 나오죠. 경의권하고 경원권은요, 별로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다. 3, 4번은 필요 없다. 동부권은요, 바로 남양주, 광주, 이천, 구리, 하남, 양평, 여주, 각도 이쪽은 다
전원, 예, 레저 시설 중심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전략 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역별 전략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는 어느 지역이 발전축에 들어가 있고 어느 지역이 이제 부동산이 유망한지는요. 경기도 자체에 보여주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의 발전축하고 경기도 축이 일치하는 것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를 하거나 무슨 상가 투자를 하든가 투자할 때는요. 항상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인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걸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구체적인 이제 우리 자산 관리 전략, 구체적인 부동산 있잖아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2014년을 대비해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 관계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이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기 남부 지역 중에서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가 다 서해안 건데요. 그러면 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이 토지 투자가 있을 테고요. 토지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이죠. 생활주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텔, 예, 그 다음에 뭐 상가 같은 게 되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요. 이 상가도 사실 종류가 많거든요. 상가도 우리의 법적인 분류는 아닙니다만은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분류죠. 우리 단지 내 상가가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그 다음에 뭐 근린 상가도 있고요. 근린 상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 상가라는 것도 있고요. 테마 상가. 그리고 상가주택. 사실은 주택이지만 밑에 상가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상가에 같이 포함시켜서 보는데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경기 남부에 갔었을 때 이 토지는 말이죠. 토지는 항상 이 비개발지를 갖다가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는 항상 이 비개발지. 비개발지의 대표가 농지하고 산지죠. 농지하고 산지. 우리 보통 임야라 그러지만 공식 명칭은 산지예요. 예. 농지. 자, 전답 가수원이 농지잖아요. 그러면 임야 같은 것도 지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 산지라 그러죠. 산지. 그러면 왜 우리가 토지는 항상 이 비개발지를 투자해야 되냐면요. 이미 개발되어 있는 땅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돼서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들은요. 이미 개발 이익이 실현이 된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은 개발되기 전에 평당 100만 원이었다. 개발돼서 지금 300만 원 됐다 그러면요. 누군가 200만 원을 벌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땅들은 다시 투자해봤자 가격이 오른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을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농지하고 이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농지하고 산지가 있었을 때 농지는요. 우리가 피해가야 될 땅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요. 그럼 반대로 농업진흥지역이 요즘 많이 해제가 되거든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산지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개발이 안 되는 보전산지하고 개발 가능한 준보전산지 이게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토지 중에서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토지가 산지예요. 산지. 산지의 기본법이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부동산 관련 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법이 산지관리법입니다. 그럼 산지관리법은요. 다른 법률 40개 정도 되는 법률과 맞물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서 다른 법과 맞물려서 40개 정도가 묶여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지관리법이 가장 어려운 법인데, 근데 이 산지관리법을 갖다가 공부할 만한 데가 없죠. 산지관리법이요. 이거 공부할 데가 없어요. 예. 물어볼 데도 없을 겁니다. 산지관리법. 그러면 제가 각종 제가 이제 그 컨설팅 의뢰를 받을 때 제가 안 받는 게 요 산지입니다. 예. 우리 컨설팅 의뢰를 받을 때 말이죠. 그 토지 가격에 대해서 한 3%를 받겠다. 또 1%를 받겠다 그러면요. 산지는 가격이 좀 싸잖아요. 면적은 넓어요. 예. 그러면 면적은 넓고 가격은 싼데 이것을 분석해야 될 법률은 40개 이상 법률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래서 저는 내가 할 거 아니면은 분석을 안 해. 예. 안 받아요. 제일 좋은 게 도시지역 내 땅. 명동당 100평을 분석한다. 평당 한 2억씩 하니까 200억이잖아요. 거기 3%면 이거 훨씬 더 낫지. 그리고 오후에 잠시 갔다가 몇 개 규제만. 명동의 땅은요. 규제 적용이 되는 법이 몇 개 없어요. 한 서너 개 법률만 분석하면 돼. 그리고 눈에 다 보여. 다 200평이라 그래봤자. 예.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좀 날도 춥지. 눈도 오지. 예? 하루가 꼬박해지죠. 아침에 가가지고 형도 오면.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산적된 줄 알고 그러지지. 예.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야. 이 짓을요. 그래봤자 말이죠. 한 2억대는 임야. 인건비가 안 나와. 예. 명동이 한 평밖에 안 되는데. 예. 그래서 산지에 대해서는 제가 컨설팅 의뢰를 받지 않고 내가 할 때만 내 스스로 분석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예. 왜? 어디 가도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우리가 보통 그 임야 주변에 이제 개발할 때 보면 설계사무소 있잖아요. 설계사무소 직원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럴 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말 못하는 게 되게 산지예요. 예. 정답이 없거든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에 제 생각이 산지관리법을 갖다가 수제자를 한 2-3명 가르쳐가지고, 예, 제가 이거, 엔터테인먼트 뭔가 이게, 인력 송출 사업 가르쳐가지고 인력 송출 사업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산지는요, 크게 개발로 못 쓰는 보전 산지가 있고, 개발 가능한 준보전 산지가 있는데요. 산림청장이 전국에 있는 산지 중에서 개발하지 못하게 보전 산지로 지정을 하면은요. 지정되고 남는 산들은 자동적으로 준보전 산지가 돼요. 그러니까 준보전 산지는 지정 절차가 없어요. 보전 산지 지정하고 남는 게 준보전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보전 산지 중에서는 다시 둘로 나눠집니다. 예, 공익용 산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 나눠지는데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이 공익용 산지입니다. 이 공익용 산지, 그러니까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떴을 때 공익용 산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익용 산지는 99.9% 쓸모없는 임야예요. 그러니까 개발 허가가 안 나와. 물론 몇 가지 나오긴 하는데요. 개인이 개발해서요 수익을 낼 만한 허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용 산지에서 허가 나오는 것들은요. 군사시설 설치 허가 나와. 연구시설, 기상관측시설 우리가 상관없죠.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이거 허가 나옵니다. 공익용 산지에서. 우리하고 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익용 산지를 갖다가 팔아먹는 회사가 바로 기획부동산이죠. 올 봄에 그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공익용 산지를 갖다가 평당 10,000원 정도 하는 임야예요. 평당 10,000원이라는 자체는 쓸모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평당 400,000원에 팔아먹어서 기획부동산에서요. 공익용 산지를.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요 산지는요. 경사도 25도 이상이 되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개인은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이상 개인은 개발 허가를 절대 못 받아요. 그럼 보통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사도는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경사도를 정해요. 예, 지자체 조례에서.
그러면 작년까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는 17도였어요. 17도까지 이면만 개발 허가 받을 수 있었다고요. 원주시 조례가 올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22도로. 5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5도가 늘어나는 것이 원주시 전체 임의 8%인데 뭔가 이상하게 느낀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17도에서 22도 사이 임야가 누구 건지 원주시 의회 의원들 소유였습니다. 자기네들 임야 개발하려고 경사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경기 남부에서요 현재 위치가 아주 괜찮은 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임야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 허가를 딱 받아가지고 만약에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창고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장부지로 허가만 받은 다음에 자기가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가 받은 것을 다시 되팔면은요 허가 받은 것이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산 사람이 이제 저 허가 나오기 힘들었는데 허가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게 공익용 산지예요. 근데 만약에 설사 공익용 산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임업용 산지나 준보전 산지라도 경사도가 그 지자체 조례를 갖다가 지자체에다 물어보면 시군에다 물어보면 알려줘요. 개발 허가 가능한 경사도가 얼마라는 것을요. 그 경사도를 넘어서는 임야는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획부동산이 팔아먹은 그 임야가요 공익용 산지인데 경사도가 30도짜리야. 뭐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쓸모없는 땅인데 두 개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공익용 산지의 경사도는 30도. 예. 평당 10,000원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익용 산지 일단 손을 대면 안 되는데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떴을 때 공익용 산지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은요 밑에 특별법이 하나가 또 표시가 돼 있어 무조건. 공익용 산지 표시가 돼 있고 밑에 특별법이 하나 나와요. 공익용 산지가 된 원인이 되는 법이 나온다고요. 이때가 좀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서 공익용 산지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토지용 계획 확인서에. 그럼 그 밑에 보면요.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그 뭐냐면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무조건 공익용 산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지관리법하고요. 자연공원법은 서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얽혀 있어가지고 공익용 산지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공익용 산지가 된 원인이 나와요. 얘 밑에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용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있는 산지는 자동으로 공익용 산지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익용 산지가 된 원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까 99.9% 공익용 산지는 손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공익용 산지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사찰림의 산지도 있고 자연공원 구역 안의 산지도 있고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의 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의 산지, 보전녹지지역 내의 산지. 하여튼 규제가 강한 지역 안에 있는 산지는 다 공익용 산지가 되는데 그 산지들 중에서 특히 규제가 제일 강한 것이 산지 전용 제한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산지를 다른 용도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산지 전용 제한지역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공익용 산지보다 이게 제일 강해요. 규제가. 이게 제일 강해요. 산지 전용 제한지역도 종류가 또 몇 개 나눠주고 있는데 이 중에 제일 강한 것이 백두대간이에요. 백두대간 들어봤죠? 백두대간. 네. 백두대간이라는 말은요, 조선시대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중에서 신경준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경준 선생. 이분이 자기가 쓴 16세기에 쓴 책에 조선의 모든 산은 백두산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백두산부터 가지가 뻗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조선의 모든 산에서 걸어가지고 강을 한 번도 건너지 않고 백두산까지 걸어갈 수 있다. 이 말 백두대간이에요. 백두산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궁금하니까 우리나라 그 산악인들이 확인해 봤어요. 진짜래요. 예. 그래서 우리 서울에 저기 관악산 있죠. 관악산에서 걸어서 강을 건너지 않고 백두산 가려면요. 관악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 지리산까지. 지리산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리산에서는요. 무조건 백두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에 무장공비가 옛날에 많았던 이유가 국군들이 강에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무장공비 잡으려고. 근데 강으로 한 명도 안 지나가고요. 다 월북해버렸어요. 백두대간 따라가지고 백두산까지. 예. 근데 옛날에 무장공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백두대간. 이게 규제가 제일 강해요. 백두대간이. 근데 이거 팔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공익용 산지 중에 제일 강한 게 산지 전용 제한적이고 산지 전용 제한적에서 제일 강한 게 백두대간이다. 우리나라 임야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게 백두대간이라고. 이걸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기획동산이. 그럼 여러분들 일단 여기 공익용산지는 손대면 안 되고요. 공익용 산지 중에서 0.01% 정도는 쓸모있는 산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못 찾고요. 나는 그런 걸 찾아서 가끔 가다가 좀 하죠. 근데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놓고. 임업용 산지는 활용도가 높아요. 임업용 산지는요, 요양병원 허가 나와요. 요양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련원이라든가, 수련원, 예, 그 다음에 양어장, 양식장, 그 다음에 조류사육장, 작물 재배사, 그리고 묘지 관련 시설, 묘지라든가 화장장, 납골당 허가가 임업용 산지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에서 나오는 허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준보전 산지, 규제가 더 완화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임야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개 산 위쪽이 거의 보전 산지고요, 마을하고 좀 가까운 낮은 쪽이 거의 다 준보전 산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제 요양병원, 보니까 임야가 나오죠. 서울에 1시간 거리야.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1시간 거리잖아요. 요양병원이 돼요. 그러면 요양병원 허가를 받을 때 준보전산지도 허가가 나오고 임업용 산지도 허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처 이제 그 공인중개사한테 갔습니다. 임야 근처. 내가 요양병원 하나 할 테니까 임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준보전산지를 보여줄까요? 여기 임업용 산지를 보여줄까요? 준보전 산지를 보여줍니다. 비싸니까 이게. 왜냐하면 임업용 산지보다 최소 2배는 비싸요. 가격이요. 예. 그래서 중개 수수료 0.9%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허가 나온다면 비싼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는 입장에서 이걸 보여줘야겠네. 파는 입장에서. 살 때는 뭘 보여달라고 되는 거예요? 임업용 산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임업용 산지는 약간 위에 있고요. 중매 밑에 있거든요. 몇십 미터 차이예요. 이 몇십 미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양병원에서요. 어차피 요양병원에 오는 사람이요, 자기 발로 걸어오니까 차에 실려서 와요. 그러면 차로 오면 몇 초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절반 이하인, 예, 임업용 산지가 훨씬 낫다는 거지. 예. 그러면 토지 매입 가격이 절반이면은요, 수익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허가가 나올 때는 준보전 산지보다는 임업용 산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임업용 산지. 그래서 이제 산지가 나오는데, 이때 이 산지는요, 되게 인터체인지에서 2에서 3km 이내에 있는 산지가 좋습니다. 인터체인지에 너무 가깝잖아요. 소음하고 먼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면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2에서 3km 산지 제일 낫죠.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요, 근처에 도로가 개설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 주변에 바로 요 비개발지를 갖다 우리 토지 투자의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면 무조건 저 땅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 땅의 규제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그 토지에 대한 규제는 6,000개가 넘어요. 규제의 개수가 6,000개. 예. 6,000개의 규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실 때는요, 현재 그 화성시 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시라도요, 특정 지역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안산시는요, 5년 전부터는 인구가 안 늘어나요. 5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인구가 15,000명씩 늘어났다고요. 현재 77만인데요.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변동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안산시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인구가 안 늘어나거든요. 현재 많이 떨어져 가동률이요. 근데 그래도 안산시에서 가장 이 원룸이 잘 되는 데는 원곡동이라고 있어요. 외국인 집단 거주지, 외국인들. 거기서 선물 받아요. 주민등록이 안 돼, 도망가기 때문에 선물 받아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가장 좋은 데가 어떤 곳이냐면, 옆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일어나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거나. 근데 산업단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짓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 단지를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이거 수요가 없어요.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 단지를 같이 개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오송산업단지 이런데, 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가 투자심의위원이에요. 오송산업단지 내가 심의했어요. 그러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2번째로 많은 게 공동주택단지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주택 투자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은 오송산업단지 들어선다는 거야. 옆에다가 주택 투자하려는 거예요. 그 옛날 산업단지 얘기고요. 나는 그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각서를 쓰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요. 잽싸게 외웠습니다. 이거 못 가져나오거든요. 보고 덮어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암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가 흔히 눈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래. 눈으로 사진을 찍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산업단지가 공동주택 단지가 같이 들어오는 거 있죠. 거기서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오피스텔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 수요가 있는 곳이 좋아요. 그러니까 철거 수요는 되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같은 철거 수요, 이주 수요가 있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요, 이거는 전매 차익이 안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전매 차익이 안 나와요. 자기가 2억 주고 분양받았다. 수익률 10%다. 그러면 이것을 2억 5천에 못 팔아요. 왜냐면 2억 5천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월세를 올려야 되거든요. 요 두 개는 월세를 올리면 바로 공실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가격 이상으로 다시 전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전매에서 전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요, 오피스텔보다는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재개발 지역 내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저것이 원룸이지만 한 개당 20평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가격이 한 20-30%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전매 차익을 얻는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될 때 저것이 지분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분으로 바뀌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때 외에는 전매 차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투자할 때는요, 아주 주변이 깨끗한 지역에 투자한다. 그러면은요, 오로지 임대 수익밖에 없어요. 재개발될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허름한 지역에 요거 하나만 깨끗하다 그러면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공실이 없고, 그 다음에 한 5년, 6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그때는 이제 다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분양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예전에 이렇게 해서 많이 했던 곳이요, 마천동 같은데요. 마천동 같은데요. 그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없었고 그냥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방을 한 개씩 한 거죠. 구조는 원룸이에요. 다세대 허가 받은 건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원룸이라도 방 한 개당 분양권 한 개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나가던 건데요. 한 1억 5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10개 갖고 있던 사람이요, 이것을 1억 7천에 한 5개를 팔았어요. 팔았어요, 5개. 근데 갑자기 거기에 마천동 재개발된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팔고 나서 한 5개월, 6개월 지나니까 2억 5천 나가는 거예요. 그럼 1억 7천에 산 사람이 더 많이 벌었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매 차익은 그때밖에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은요,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도 있어요. 단지 순위가 밀릴 뿐이에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아파트 분양을 받고, 그래도 세대수가 남았을 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것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요. 아파트 분양을 제게 못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대신 상가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에 우리 상가가 나올 때요. 우리 상가주택은요, 경매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상가주택이에요. 은퇴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가 상가고 위에 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밑에 상가에서 월세를 받아서 위에 주택에서 살면 되겠다. 그렇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요, 노화가 빨리 와요. 노화가. 그리고 특히, 이 상가가 뭐가 들어오냐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홍대 근처나 상수동 쪽에 있는 상가주택 밑에가 옷가게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옷가게 12시 전에 다 문 닫고요. 그 다음에 이 상가주택이 오염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상가가 음식점일 때, 술집이나 음식점일 때는요, 위에 주택이요, 벌레가 계속 올라와요. 아무리 해도. 예.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벌레 용암을 못 막습니다. 약 아무리 뿌려도요. 아주 주거생활이 안 좋고요. 새벽 한 2시까지 계속 환하게 불 켜놓잖아요.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상가주택 같은 거 안 좋고, 특히 1층에 24시 편의점 24시간이에요. 시끄러워서 왜 잠 못 잡니다. 이거 시끄러워서요. 이런 것들 상가주택은 상권 변화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상권 변화에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테마상가. 테마상가는 절대 투자 금지입니다. 테마상가. 테마상가의 대표가 용산전자상가 같은 거죠. 어떤 테마를 정한 건데요. 이 테마상가는요, 지금 우리 인터넷 쇼핑몰 있죠? 인터넷, 지마켓이라든가, 인터파크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옥션 이런 데 있잖아요. 11번가. 이런 데가요, 다 테마상가를 타켓으로 만들어진 인터넷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은 혼자 싸기 때문에 테마상가는 다 죽어가요, 지금요. 근데 테마상가는 굉장히 화려하게 짓고요. 아주 좋은 위치에 짓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안 나오는 게 테마상가입니다. 테마상가는 계속 망하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근린상가는요,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 건물들이 있죠. 주택가에서. 이건 바로 근린상가입니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근린상가인데요. 그러면 이 근린상가는요, 단지 내 상가는 어떤 관계냐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요, 일단 단지 내 상가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업종이 제한적이에요. 조금이라도 건전하지 않은 업종은 못 들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요. 업종 제한적이고, 그다음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요,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 아파트 단지가 장사가 잘 됩니다. 대형 평수가 많고, 그 다음에 고급 아파트일수록 단지 내 상가가 장사가 안 돼요. 단지 상가 안 가고 차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 가거든요. 그래서 소형 평수가 많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사는 지역이 단지 내 상가가 제일 좋고요. 또 단지 내 상가는요,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선. 우리 단지 내 상가 가면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기 백화점은요, 이렇게 갔다가 바로 다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단지 내 상가 에스컬레이터는요, 한층 올라갔다가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올라가고요. 또 다시 삥 올라가고 그러죠. 왜 그럴까, 그거? 한 바퀴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특히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상가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이 그 뒤쪽에 있는 상가 소유자거나 그러면 돌게 만든다. 예. 한번 더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요, 그 고객, 그 입주민들의 그 동선 파악이 제일 중요하고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업종이. 왜? 주택가에서 할 수 있는 업종밖에 안 돼요. 음식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뭐 음악과 미술하고 그다음 병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이 근린상가는요, 단지 내 상가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없는 업종은 근린상가에 먹혀요. 중복되면은 이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업종과 같은 업종은 근린상가가 거의 집니다. 거리면에서요. 그래서 근린상가는 조금 단지 내 상가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에 소화하지 못하는 업종을 가는 게 근린상가예요. 근데 이 상가는 전반적으로 경기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경기 변동이에요. 엄청 심해요. 그러면 오피스텔도요, 업무 시설로서의 경기 변동이 좀 심해요, 이게요.
물론 주거용수입니다만은요. 그러면 내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이 그래도 도시형 생활, 주택입니다. 주택. 다세대 주택, 다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은요, 정 안 될 때는요, 임대료를 낮추면 공시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가는요, 상가 임대를 낮추더라도 말이죠, 공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불안일 때는요. 그래서 현재 가격을 싸게 해도 안 팔리는 것들의 대표가 토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저 토지가 얼마짜리 토지라는 거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요, 어느 지역에 몇 평형 아파트 그러면 시세가 딱 나왔죠. 그렇잖아요.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몇 평형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가 싸게 사봤자 1,000만 원 싸게 사. 비싸게 사봤자 1,000만 원 비싸게 사는 거예요. 절대로 말이죠. 2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사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토지는요. 여러분도 저 땅이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땅 주인도 몰라요. 그래서 토지에서는 초과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토지에서는 초과 수익이 나와요. 그래서 야, 저 땅은 평당 한 200은 나갈 땅인데 저 현재 평당 80 나왔단 말이야.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요, 버는 게 이 토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요, 저보고 매일 자기가 땅 보러 가면 같이 가자. 아니면 저한테 막 팩스로 보내고 이메일로 말이죠. 자기가 매입하려는 땅 소리 막 보내는데, 그럼 여러분 저 같으면은, 여러분 저면 그거 봐주겠습니까? 그거? 어때요, 여러분요? 봐주겠어요? 이거 하나 봐주는 게 어렵냐는데 그 2시간이라고 한번 조사하는 기본적인 조사 2시간이라고요. 4시간에 2시간이면요 엄청난 가치예요. 2시간이면요. 예. 지난번에 어느 그 가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1년 수입의 90%를 버는 가수. 10월의 마지막 달. 그분이 10월 달에 한 달 버는 그 총 수입이 자신의 그 나머지 11달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10월 달 한 달. 근데 특히 가장 출연료가 비싼 게 10월 30일.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번이죠. 그날이 출연료 제일 비싸대요. 그래서 뭐 10분 출연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10분 출연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상담을 받고 싶대. 예. 그래서 제가 10월 마지막 날 만나자고. 10월 마지막 날. 그날만은 좀 피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11월 달에. 11월 달 내가 바쁘다 그랬습니다. 아마 제가 더 바쁜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토지가 말이죠. 정확히 가치만 파악하면 되는데 토지는요. 임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다가 팔로를 만들어 놓고 토지 투자해야 돼요. 팔로. 살 사람을 미리 확보해 놓고 사야 돼 자기가. 내가 사서 되팔 사람을 다시 확보해 놓고 사야 되는 거예요. 토지는요. 그 만약에 이게 창고 용지로 괜찮다. 근처에 창고가 없는 그 기업한테 창고 용지로 허가가 안 나올 만한 땅을 매입해서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잘 뚫려 있고 허가 잘 나올 땅들은요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요 그 수익이 안 나와요. 예. 도로도 왠지 잘 안 뚫려 있고 허가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허가를 받아내면 몇 배를 더 벌 수 있는 게 토지거든요. 토지. 그래서 여기에 토지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팔리지가 않아요. 왜? 사는 사람이 싼지 비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임대료만 조금 낮추면 공실이 없어지는 게 주택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상가는 임대료를 아무리 낮춰도 말이죠 경기 하강일 때는요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것이 경기가 하락했을 때는 불안한 투자가 됩니다. 상가 투자가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그 레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것이 현재 뜨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데 레저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요 아무래도 토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발전 축으로 가야 됩니다. 발전 축으로. 또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는 게 바로 그 발전 축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레저 수익형 부동산 투자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한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고 오늘 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2가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금년 대비 내년도에 어떤 예.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떻게 예견하시는지요? 일단 토지 가격은 올라갑니다. 일단 토지 가격은 지금 한 3, 4% 정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의 토지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토지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토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폭락하는 일은 없어요. 토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현재 서울에 말이죠. 아파트 공급이 작년, 재작년부터 대폭 줄어들었어요. 서울에는요. 왜냐하면 재개발 유탄이 다 중단되는 바람에요. 재개발 유탄하게 되면은 새로운 아파트도 공급이 됩니다만 부수에서 임대 아파트도 같이 짓는데 임대 아파트도 물론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아파트 착공 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가 서울에요. 올해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2014년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착공을 많이 했다 그러면요. 그러면 2014년도 완공이 돼야 되는데 2011년, 2012년 착공이 없었어요. 거의 서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이제 2014년 내년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세가는 더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전세가가 현재 주택 매매가의 65%, 어떤 데는 7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전세가는 더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현재 고민이 거예요. 서울시 고민이요. 서울시 정책이 경기도에 미쳐버리는데요. 지금 개포동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12,000세대예요. 개포동이. 근데 강남에 현재 한 10,000세대 이상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이 시작되면은요. 만약에 강남에서 2,000세대만 재건축 들어간다 그러면요. 전세주택 수요가 2,000세대예요. 강남의 전세주택 2,000세대가 늘어나면은요. 강북까지요. 전세가가 폭등해버립니다. 2,000세대 올라가요. 갑자기 전세주택으로. 폭등해버리는 겁니다. 난리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강남에서 한 1,000세대 정도만 재건축 들어가잖아요. 강북의 아파트 전세가가 1억씩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에 내년에 말이죠.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현재 10,000세대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개포동 빼놓고도요. 근데 개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줄줄 세고 있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12,000세대예요. 지금요. 그러면 서울에서 현재 주택 공급이 내년에 제일 줄어들어요. 3년 전 착공이 없으니까. 근데 부셔야 될 아파트는 내년이 제일 많은 해야 돼. 내년, 내후년이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에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 전세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고 이 효과가 경기도로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전세 주택을 마련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통이 편한. 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다 서울에 있어요. 지금 제가 저기 논현동에서 운영하는 제 회사 직원들이요. 서울에 사는 직원이 몇 사람 없어요.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와, 인천에서요. 예.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이 2시간이에요. 인천 맨 끝에. 부두가 보이는 곳에서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이 서울에 한번 살아보는 건데 도저히 서울의 그 집값을 감당할 수 없대.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제 집에서 논현동 가는데 아침에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택시 타고. 근데 내가 제일 늦게 출근해. 왜? 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대표이사거든요. 예. 10분 만에 출근하는데 저는 지각을 하고 인천에서 2시간 걸려오는 직원은 9시 전에 딱 출근합니다. 해 뜨기 전에 출발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 공급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줄어들었고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주해 가는 곳은요. 서울하고 가장 교통이 편한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그 지역들 있죠. 지하철이 다 있거나 이런데 그쪽으로 경기도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가 더 증가하게 없다는 거. 밀어내기는 서울에서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 딱 보게 되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이 갈 데가 어딘가 대부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가장 유망하다는 거죠. 지방 같은 거는 우리가 일일이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수도권 중심이니까, 그렇죠? 예.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너무나 완벽한 설명을 해가지고.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